다 못 보고 죽을 순 그럼 메인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가장 화제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설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설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왕가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의 작품이죠. 최근 100만을 또 넘긴 작품 중 하나인데 오늘은 저희가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와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본을 좀 썼거든요. 네. 굉장히 좀 너무 재밌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목소리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나올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이거 대본을 보는데 무슨 역사서를 일단 요약해놨어. 저희 집이 조금 역사 덕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4명 중 3명 역사 덕후예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역사 덕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 실수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질타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그 어제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랑 같이 뭐 이렇게 동네에 회사 출근하면서 같이 어디 데려다 드렸는데 제가 뭐 하나 잘못 말했어요. 영화적으로. 바로 피드백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그것도 대본에 넣어놨어요. 예. 이거 궁금하다.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뭐 오늘 한번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주말 기준으로 2006년에 주말 최고 스코어를 좀 달성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주말에 2016년이 한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그쵸. 어쨌든 좋은 작품이 좀 몇 개 나오긴 했었어요. 뭐 아바타 나왔고 만약에 우리도 좀 나왔고 보니까 아바타가 60 얼마일 거예요. 고 만약에 우리가 34만 정도를 주말 스코어로 기록했었는데 왕가 사는 남자가 그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게 배급사가 쇼박스인데 제가 쇼박스나 아니면은 이제 GV 관심 있으니까 배급사나 GV 관련 채널들 팔로우하고 있는데 쇼박스가 우리나라의 한 5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배급사 중 하나인데 쇼박스가 이전에가 만약에 우리 지금 26년을 연타로 좀 좋은 평가를 초반에 타율이 좋네요. 그래가지고 쇼박스가 조금 잘 나가고 있다. 자, 이거의 작품은 장항준 감독의 6번째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대본을 쓰다가 오늘 몇 개를 봤는데 몇 개가 좀 틀리긴 했더라고요. 김은희 작가님이 맞죠? 네, 김은희 작가님의 이제 남편분이죠. 네. 장항준 감독님이 이제 이번 영화의 메가폰을 좀 잡았는데 장항준 감독님이 첫 역사이자 사극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 미스터리 같은 장르들을 좀 시도를 해왔는데 이번이 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전했고요. 이전의 작품이 리바운드였거든요. 그 농구 영화. 저도 이거 봤는데 이게 스포츠 영화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아키아를 한번 이렇게 딱 정독을 하고 인터뷰한 걸 보고 왔어요. 다양한 장르를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작품을 찍으면 좀 실증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작품들을 하는 걸 선호한다고. 실증을 덜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어쨌든 이번에도 사극을 선택하는데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걸 봤거든요. 리바운드를 최근에 봤는데 뭔가 결이 비슷해요. 근데 이 영화랑 이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 아마 뒤에 나와요. 네네네. 제가 그 얘기 한번 하거든요. 일단은 장항준 감독님이 우리나라 감독 중에는 좀 스타 감독 중 하나죠. 그렇죠. 저는 이걸 스타 감독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모션 자체가 좀 남달라요. 남다르긴 해요. 그리고 뭐 방송도 엄청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감독이면서 이렇게까지 일반인들의 뇌리에 기억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장항준 감독은 어쨌든 뭐 김은희 작가의 남편이든 아니면 그 전에 뭐 예능에서 활약도 그렇고 스타 감독은 스타 감독이죠. 그래가지고 이 프로모션 자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확실히 좀 인기를 끄는 감독 중 하나고 또 사실 되게 호탕하시고 되게 기분 좋은 인물을 좀 뭐랄까 감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사람 좋은 걸로 좀 뭔가 굉장히 유명하죠. 외적인 이미지가 사람 좋은 그런 이미지이긴 하죠. 실제로 그 김은희 작가님이 성공하기 전에도 성공하기 전에 결혼을 하시고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 인물로서는 굉장히 호탕하신 분 중 하나죠. 자, 근데 이제 이번 영화를 좀 준비하면서는 좀 이런 부분에 초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 평소에 역사의 빈틈이나 인간적 내면을 포착하는 작업을 좀 좋아하신대요. 이전 작품들의 주로 서사보다는 주변의 인물들과 감정, 일상을 좀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스토리가 중요한 것보다 인물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독님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집중하는 걸. 네. 근데 이걸 저도 리바운드에서 느꼈어요. 근데 예준이가 하면 그거 느꼈나요? 그쵸. 뭔가 스토리는 좀 나쁘게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는 느낌? 근데 오히려 그 인물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스토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뭐 뒤에 리뷰하겠지만 네. 정말 딱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네. 인물의 삶과 관계에 대해서 중점을 좀 뒀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얘기를 파이아키에서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영화를 대놓고 이걸 이렇게 찍겠다는 생각을 하고 찍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근데 뭐 수양대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그 개유정난이라는 그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조명하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히 보였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 벌써 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찍으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거 뒤에 하겠습니다. 이거 네. 할 말이 좀 많아갖고. 자 일단은 앞쪽에 저희가 설명이 좀 많긴 했는데 작품의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개유정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개유정난을 잘 알아야 스토리를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유정난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 막상 말하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왜 떨려요? 여기에 당신만큼 아는 사람 이분이 딱 당신만큼 알거든요. 지금 이게 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유정난이라는 걸 알고 세조가 뭐 그랬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걸 지금 머릿속에 담고 와서 이걸 다 잘 말할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유정난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영화에서는 개유정난 이후 단종이 이제 박지훈 씨가 한 역할이에요. 네. 얘 유배 시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지는데 개유정난은 제가 좀 새로 공부를 해보니까 1453년 숫자 다 뺄게요 이제부터. 네. 수양대군의 조카인 단종의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적들 그러니까 즉 이제 그들을 따랐던 신하들을 다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모두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그쵸. 수양대군이 막 나타나 이정재가 나타나고 네. 막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난 시대적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저는 그 이제 유지태 씨가 한 한명회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그냥 수양대군인 줄 알았어. 그렇게 좀 착각을 했다. 나는 그냥 이 사건이다 이래갖고 그럼 수양대군이 무조건 나와야지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유지태 씨가 수양대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예. 유지태 씨가 한 인물은 한명회라는 신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자막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명회라고 자막이 딱 나왔는지 그거는 정확히 자막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유지태 씨는 이제 한명회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유명하죠? 일단은 관상에서는 김희성 배우가 그쵸. 이 역할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명회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회 이야기가 하면 진짜 길어요. 막 이분 제가 이 사람의 뭐 예전에 집안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집안이 엄청 명문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관료 집안 중에서도 명문가가 아닌 집안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만 좀 말씀드리면 한명회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호요? 호. 아니요. 호가 압구라고 합니다. 압구. 압구요? 압구. 네. 예. 특이한 호네요. 압구. 근데 우리가 압구라는 얘기 들으면 뭐가 딱 떠올라요? 압구. 압구정. 압구정 떠오르죠. 네. 그쵸. 한명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한명회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은 한명회가 압구정을 만든 사람이 맞대요. 압구가 무슨 말이냐면 그 압구정의 정자가 그 별장금 정자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명회가 이 압구에다가 정자를 만들었다. 이래서 압구정이 된 거래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성관이 있으시네. 거의 압구정이 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강을 흐르고 그죠? 그런 느낌이니까 성관이 좋으시구나. 근데 지금은 정자는 없고 기념관 정도만 오. 있다고 하더라고. 기념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역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은 보는 눈도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이제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이제 좀 건물도 짓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네. 평가가 엄청 갈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긴 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중상위권의 유력 감료 가문이라고 하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젊은 시절에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눈이 좀 밝았나 봐요. 그래서 세조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인물 중 하나이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딸을 2명이나 왕비로 만들어요. 사실 그런 역사를 지닌 인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첫째 딸은 조선의 8대 왕 예종의 첫 번째 왕비입니다. 예. 한명의 장녀고요. 예종이 세자되기 전에 혼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즉위 후 정비가 되긴 하는데 안타깝게 예종 재위 초기에 일찍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이제 조선 9대 왕 성종의 2번째 왕비라고 합니다. 뭐 한명의 차녀이긴 한데 성종의 첫 왕비로 첫 왕비로는 공해왕후가 있었는데 공해왕후가 일찍 사망하면서 2번째 왕비인 이제 인수왕후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는 표현이 맞나? 성종이 좀 오래 했잖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정치력을 과시했다. 네, 그래서 아마 성종이 좀 장기 재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한 왕비 중 하나다.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 이런 내용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나요? 왜냐면은 이번에 예준이가 이번에 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한능검을 보고 겁니다. 저도 한능검이 있어요. 있습니까? 한능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한능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한능검 18년도에 봤어요. 18년도. 네. 그 이제 아마 한능검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개편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나서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쨌든 한능검 해야죠. 최태성 선생님의 최태성 선생님 봤죠. 당연하죠. 유명하구나. 나는 한국사 능력검정을 볼 생각 아예 안 했어갖고 그걸 했는데 그래갖고 그 봤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너가 오늘 역사 부분 캐리해라. 그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이미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근데 중간에 막 있잖아, 잘못 찾은 거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댓글 한번 걸어야지.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명회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유정난에서 벌어진 한명회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형식적으로는 한명회가 세조의 신하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신하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인물이야. 너무 권력이 셌으니까. 네,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사람 좀 애매한데 단순히 왕을 따르는 대신이 아니라 개유정난을 세조 즉위와 주도적으로 함께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한명회는 신하라기보다는 좀 더 세조의 정권 설계자? 어떻게 보면 정권 킹메이커? 그치, 킹메이커지. 킹메이커 같은 포인트로 이 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 첫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 되게 단종이 앉아 있고 어떻게 보면 한명회라는 인물이 서서 뭔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만 보면은 되게 한명회는 되게 기가 확 올라와 있고 단종은 자신이 뭔가 좀 낮춰서 말하는 것 같지만 뭔가 되게 높여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되게 분위기가 있는 것부터가 그거는 저는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한명회의 그 야사나 아니면 뭐 정설 이런 거 보면 이분은 되게 엄청 덩치가 컸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마 유지태 씨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캐스팅은 완전 그러면 베스트 캐스팅이 됐네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전에 한명회를 했던 인물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덕화 씨도 했었다고 하고 네. MBC 드라마인가 뭐해서
했고 김일성 씨도 했고 했는데 가장 어울리는 건 아마 유시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장난인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개요장난이 그럼 왜 일어났냐 이거를 우리 좀 알아봐야죠. 일단은 단종이 즉위를 했을 때가 12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아직도 많아. 정확히 말하면 10살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이걸 또 이 날짜를 어떻게 세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12살로 나오는데 다른 데는 막 10살 이렇게 나온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렸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종이 어리니까 그 이제 단종의 그 어린 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권들은 대신들한테 좀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긴 해요. 김종서가 네네.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영의정의 김종서를 중심으로 이제 훈구 세력들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그 자신의 이제 신하들이 네. 힘이 있었던 신하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단종과 김종서 그러니까 대신들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수양대군 단종의 이제 왕의 숙부입니다. 수양대군과 이제 맞붙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단종이 이렇게 자꾸 너무 대신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거 왕권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대신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권력 장악에도 욕심이 좀 있었다. 그렇죠. 여기서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살짝 역사 꺼드럭 한번 하자면 김종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세종 때 제 기억입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사군 육진이라고 하죠. 네네. 그 우리나라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김종서가 되게 큰 공을 세운 걸로 알아요. 맞아요. 아마 육진을 개척한 인물이 김종서다. 그리고 그게 세종 때다라는 점을 좀 미뤄봤을 때 세종 이후에 하나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권력이 강력했고 이거를 위해서는 수양대군이 확실히 김종서를 좀 쳐내야겠다라는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면 어린 왕을 둘러싸고 왕권과 신권의 좀 충돌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배경? 그러니까 개요장난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땅 시작이 되는가를 보면 일단 계획을 세우죠. 수양대군이 측근들과 비밀리에 좀 움직입니다. 김종서를 제거하려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실행시키는 건 1453년 수양대군이 야간에 병력을 이제 동원해서 김종서를 급습합니다. 예. 이제 주요 이제 반대 세력들을 좀 체포하고 제거하죠. 네. 이게 영화에서 좀 이렇게 보여주긴 하죠. 네. 뭐 이제 하두가 맞나? 그쵸, 막 지지는 지지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수양대군이 전국을 좀 장악을 하게 됐다. 이후 단종은 좀 힘을 잃고 1455년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되면서 이제 단종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난이 끝이 나면서 세조가 왕이 되고 단종은 상황이 되면서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긴 이야기와 함께 결국 이 얘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딱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몽도라는 인물도 나오잖아요. 그죠? 어몽도는 그럼 여기서 어떤 인물인가요? 자, 일단은 어몽도가 태어난 날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날 태어난 날 그리고 죽은 날 모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네. 영화상에서는 되게 굉장히 단종과 친한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냥 단종의 시체를 거둔 사람 정도로만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몽도라는 인물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찾아봤을 때는 이제 어몽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몽도는 시신만 거둔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이 영월의 청령포에서 이뤄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마을을 지키려고 마을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마을로 떨어졌다가 다른 마을이 이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그거 우리 마을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게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유배지를 자기 마을로 만들려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인지 몰랐던 거야. 그쵸. 그냥 하나의 뭐 신하 일개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 노상군이래. 노상군이면 뭐지? 전 왕인데. 뭔데? 근데 이 영화상에서는 그걸 아들이 알죠. 네. 네. 아들이 어디 이제 국밥집에 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전 이제 왕, 그러니까 즉 단종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고 어몽도는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화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어지게 되는데 어몽도가 이 촌장을 하면서 이제 그 사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가 왕가 사는 남자고, 제가 찾아본 이 역사적인 거는 그나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촌장이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호장이라는 표현이 맞대요. 호장. 호장이 뭐냐면 마을에서 이제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을 행정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나에 가서 이제 이 동네를 지키는 호장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촌장인데 이게 지위를 줬대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동사무소 동장 이런 느낌인가? 그죠. 네. 그래서 호장은 오늘날 치면 면 단위의 실무형 행정 책임자 정도. 그러니까 마을 대표긴 한데 그래서 아마 촌장보다는 조금 높은 조금 높은 네.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잠깐 얘기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어몽도 씨가 시신을 나른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세조가 그 강에다 버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은 3대가 멸종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네. 건드리지 말아라.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거두고 네. 시신을 잘 매장해주고 없어집니다. 음. 도망가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명언을 한자로 이제 되게 8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충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이롭지 못한 일이더라도 인간으로서 도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하고 네. 이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청룡포 근처에 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해주고 묻어주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그냥 노루가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네. 그냥 땅이 그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노루가 그냥 앉아 있어서 그 자리가 그냥 조금 따뜻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시신을 묻어둔 거였대요. 근데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다 보니까 여기가 명당이었던 거야.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명당이어서 실제로는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옮기지 않고 거기다가 묘비를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노루가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그 네. 노루가 똑똑하다 얘들아. 그 노루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산신령 같은 거 믿잖아요. 딱 그런 산신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하늘이 도운 자리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몽도라는 인물은 뭐 어쨌든 영화상에는 굉장히 유해진 씨가 잘 풀어내니까 네. 영화 보시면 잘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신을 수습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영화 얘기 들어가죠. 네, 영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할까요? 영화 이제 줄거리 소개부터 조금 간략하게 할까요? 네. 영화 초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명희와 이제 단종인 그 이용이 역할을 한 박지훈 배우와 유지태 배우와의 그런 조금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바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어몽도, 이제 유해진 씨가 나오는 이제 마을로 바로 나옵니다. 유해진 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을 촌장직이로 마을 사람들 좀 더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옆 마을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뭔가 배부름 이걸 보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제 양반을 유배지로 받으려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그 노루골이죠. 네. 그 촌장으로 나오는 배우가 안재용 배우였잖아요. 네, 맞아요. 안재용 배우. 특별 출연으로 아마 나온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전에 이야기했던 리바운드에서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우정 출연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맞습니다. 되게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넉살 있고 그러니까 특유의 치고 빠지는 가벼운 그런 역할로 딱 제격이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안재홍 배우와 이렇게 케미를 살리고 이제 어찌됐든 유해진이 이제 관아에서 구하다가
한명회가 이제 그 관을 고하는 걸 듣죠. 네. 자기네 마을을 유배지로 삼아달라는 그걸 듣고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오는 인물이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단종, 네. 노상군이라고 얘기 들으니까 이분은 노상군이라는 뭐 대신이 왔나 보다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종. 이때까지 딱 봤을 때 초반 부분 봤을 때는 박지훈 배우 캐스팅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훈 배우가 초반에 보여준 거는 좀 아이돌 출신 배우여서 조금 이제 그런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악한 영웅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 작품에서도 충분히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갖고 이번에도 조금 나름 기랬는데 생각보다 그 단종 역할을 더 잘 소화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게 어쨌든 몸은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낼 수 있는 그 병약한 병약미를 사실 이게 배우가 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맞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을 굉장히 많이 뺐다고 하죠. 살을 매우 많이 뺐다고 했고요. 장은주 감독도 이거를 조금 요구했다고 해요. 살을 많이 빼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어린 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그래도 적합한 인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많이 이제 적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웅에서도 조금 이제 힘없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 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팰 때 말고 좀 맨 처음에는 좀 힘없고 의지 없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을 여기서 정말 잘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아까 예준이가 말한 대로 유지태를 좀 크게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네. 그 유지태와 이제 박지훈의 조금 비교를 대립적으로 아예 극명하게 잘 보여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영화가 저 사람의 이제 뭔가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유해진 배우가 결국 이제 단종을 맞이하죠. 네. 이제 마을 사람들과 단종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진이 이제 양반들의 이제 뭐랄까요 뒷돈 뇌물 공습을 기대했지만 네. 결국 그 인물이 그냥 양반과 아들 자제가 아니라 이제 단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게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이어지죠.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유해진 배우가 그 단종이 오기 전에 전날 밤에 네네. 그 이제 혼자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쵸. 막 다리 건너면서 막 이제 오셨습니까? 막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뭔가 읊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막 혼잣말을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와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전 세계에서 이 사람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딱 유해진 배우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기였어요. 네, 되게 넉살미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 딕션 같은 게 흐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저희 귀 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이 배우가 낼 수 있는 이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런 장면이 종종 보여줬잖아요. 네. 그 이제 단종이 이제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절벽에 올라올 때 이제 네. 혼자서 이제 푸념하는 장면도 저는 그 장면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장면에서도 이제 그때랑 똑같이 이제 유해진 씨가 단독으로 차력쇼 하는 모습으로 그쵸. 했는데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진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배우이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단종이 이제 자살을 한번 하려고 하고 그거를 유해진이 막고 절벽에 그냥 올라온 건데 이제 유해진이 오해를 하고 네. 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나보다 해서 이제 그 단종을 찾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나오는데 이거 호랑이도 얘기할 게 많아요. 저는 호랑이가 맨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그 부분 때문에 영화 몰입이 확 깨졌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CG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호랑이가 사실 어색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태까지 본 작품 중에 호랑이를 잘 표현한 작품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탄 그 영화 이름 레버넌트에도 호랑이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거기서 조금 근데 거긴 좀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의 대작 아니면 사실 호랑이를 표현했던 여태까지 작품들 다 별로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전 화에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 호랑이가 나온 장면이 중요한 장면은 맞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스킵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 잘 스킵해요. 이 정도 표현은 바라진 않는다. 넘어간다. 바라지 않는다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노루를 잡으려는 장면에서 네네.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극초반에. 네. 저는 그 호랑이가 나오자마자 이거 정말 깬다. 그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 확 깨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호랑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장치인데 그 이후에도 그 호랑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좀 거슬렸구나. 네, 좀 많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몰입하기가 그때 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뭔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이 조잡해도 그냥 뭔가를 이야기하려는구나라고 느껴질 수만 있으면 솔직히 그거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중요한 장치인 건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단종을 각성시킬 수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굳이 네. 저런 허접한 CG를 넣었어야 됐나? 뭔가 영화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태클을 보니까 이게 저는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결국에 그거잖아요. 단종이 단단한 사람임은 맞다를 표현하려고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 보여줬던 앞전의 장면들은 단종이 굉장히 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호랑이를 만나고 그 활을 쏘는 장면은 단종이 그나마 이제 굉장히 단단한 어몽도가 느끼기에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이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걸로 표현을 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근데 이 표현이 호랑이에 대한 CG는 뭐 그렇다 치도 근데 호랑이를 나오게 해갖고 그걸 한 거는 좀 나쁘진 않았다 봐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좀 CG가 조금 저는 좀 보면서 힘들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호랑이한테 헤드샷을 쏘거든요. 그거 봤나요? 네. 머리 딱 정중에 맞추는 거. 그거 처음은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영화 마지막에도 헤드샷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 뒤에 한 번 더 나는 거 짜증났어요. 사람한테 그 헤드샷? 난 그게 너무 그 연출이 싫어. 이게 제가 너무 뭐 사소한 걸로 트집 잡는 걸 수도 있는데 헤드샷을 그냥 한 번 나갈 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해야지 그냥 옛날 느낌의 그런 자기적이다. 너무 자기적인 느낌으로 그게 반복되니까 이게 좀 영화 몰입을 계속해서 망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단종이 좀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금성대군이죠. 자신의 그분도 작은 삼촌인가요? 금성대군이 정확히 표현하면 삼촌 관계가 맞아요. 네. 삼촌 관계가 맞고 금성대군에 대한 얘기를 좀 스킵하긴 했는데 일단은 단종과의 삼촌 관계는 맞고 이 사람을 만약에 찾아보잖아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 좀 이따 그냥 얘기하려고 잠깐 한 줄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성대군 이름이 지금 이름하면 이유예요. 이류요? 이유. 이유. 근데 수양대군 이름도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한자어로 그 당시에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하면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수양대군 이름이 이유인데 금성대군도 이유라는 거예요. 뭐지? 하고 찾아봤었어요. 아까.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음 기호는 이제 다르다. 발음 기호가 다르다. 그리고 단종과의 관계는 삼촌이 맞아요. 둘이 친했대요. 수양대군이랑요? 아니, 단종이랑 단종과 금성대군은 사이가 좋은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도 이거를 딱 보여주다시피 이제 금성대군이 이제 단종을 이제 보필하려고 하죠 다시. 그쵸. 이제 보필해서 보기운동. 이제 수양대군을 이제 적자가 아니니 내리쳐야 된다. 이 명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쿠데타죠. 네. 그거 뭐라 옛날 말로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걔네가 하려는 게 보기운동. 네.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역정 말고 이거 뭐라 하는 그 한자어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혁명 말고. 혁명 같은 건데. 재혁명도 아니고. 하여튼 그거를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성대군이 이제 단종과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후에는 그냥 이제 단종이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는 장면 그렇게 나오고 이제 한 명애가
단종과 금성대군의 사이를 이제 의심하고 쟤네 둘을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바로 좀 클라이막스로 지나가죠. 근데 이제 여기 클라이막스에서 저는 이 클라이막스 사이까지 한명회가 너무 등장 안 한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태라는 배우의 매력이 좀 더 있었으면은 이 영화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지태 배우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아예 위치가 달랐죠. 있는 위치가 네. 그 나중에 배우들끼리 인터뷰한 거를 봤었는데 촬영하는 위치도 그냥 아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원도 영월에서 찍은 걸로 네네. 아는데 영월에 거의 가지 않았다. 그 단종과의 직면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예 그냥 다르게 뭔가 유태 배우만을 다르게 비춰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찌됐든 처음부터 대립구도가 나오니까 이 대립구도에서 조금 더 빌런이 좀 더 빛나면은 덩달아 이제 주연도 네. 저는 더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립구도 관계에서 딱 진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의 서사가 너무 좀 비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빈약한데 저렇게 뭔가 스토리에서는 또 비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기 안에서도 좀 몰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그렇다고 유시태 배우가 연기한 한명회가 매번 글로 갈 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뭔가 계속해서 유시태 배우를 보여주면서 넘어가기에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산만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단종이 이걸 했다, 한명회가 갑자기 화를 낸다, 단종이 또 이걸 했다, 한명회가 눈치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바뀌었다면 씬이 그거는 그거대로 뭔가 좀 집중도를 해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회의 비중이 좀 작았던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식의 그런 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단종가의 대립구도를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굳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네. 이제 한명회라는 인물의 뭔가 사악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한명회라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그 부분이 부각되면은 빌런이 정말 매력적으로 더 비춰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한명회가 화만 내다 끝났거든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태라는 배우를 빌런으로 세워놓고 할 수 있는 게 딱 그 정도였을 뿐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보여줬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뭔가 신하잖아요. 어쨌든 네네. 한명회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정에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양대군이 나와야 되고 뭔가 그랬던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주인공 그러니까 이제 빌런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영화인가 아니면은 이 단종가의 어몽도의 역할 그리고 스토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비중을 따져봤을 때 사실 이 어몽도와 단종의 그 나오는 장면들이 더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지태라는 매력적인 빌런은 있지만 그 빌런이 주인공인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둘만의 스토리가 있고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면 유지태였던 거지 빌런이 꼭 많이 나올 필요는 굳이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많이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얘기가 나오면 수양대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양대군이 나오면 한명회는 아마 아무 조금 포인트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양대군이 나오는 근데 수양대군을 빼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생각했어도 어느 정도의 그 빌런에 대한 힘은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전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게 한명회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위에 수양대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이 수양대군은 얼마나 강력한 존재길래. 그러니까 단종이 어떻게 보면은 복위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존재에 내가 감히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확실히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클라이막스 치닫습니다. 네. 이제 단종이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금성대군과 본격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기다리죠. 그 와중에 이제 일이 하나 터지는데 한명회가 금성대군의 첩자를 신고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정보를 들어서 둘 사이를 더
관리 감독하라고 관에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해진의 아들 역할로 나오는 태산. 네, 태산이라는 이제 아들이 거기를 드나들다가 관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이제 태형을 맞죠. 그래서 이제 유해진이 막 잘못해 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한명예와 이제 단종의 두 번째 대립구도가 딱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종이 확실히 각성된 모습으로 한명예와 이제 직접적으로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힘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태산이라는 이제 유해진의 아들이 그냥 태형을 다 맞고 나오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아예 확실히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이 이제 금성대군과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아들이라는 캐릭터를 좀 잘 살리지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태산이라는 캐릭터가 이 장면 이후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형을 몇 대 맞았는지 이 아들이 그래서 그 작중에 이야기하기로는 10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다. 네. 불구가 되거나 병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해진 배우가 호소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몇 대 맞았고 얘 죽었어? 를 모르는 채로 끝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장면이 나오죠. 장면이 나오긴 해요. 엉덩이가 네, 근데 이게 그 배우가 네. 이제 엉덩이가 아픈 장면만 나오지 그 이후에 뭔가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 대를 맞아서 더 이상 이제 복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언급은 없고 대사가 있긴 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 괜찮다 얘기는 있어요. 네, 그 괜찮다 있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그 태산이 목발 같은 걸 짚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스쳐 지나가다 한 번 나오는데 뭐 저는 근데 그 부분 하면서 그냥 천의 사람 천했구나 생각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 있죠. 네. 이거 감독님이 얘기해줘요. 파이아키에 보면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질문은 아마 이동진 평론가님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왜? 근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인터뷰 중에서는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역할. 왜냐면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들은 역할이 좀 중요하긴 했었어요. 네. 이제 김민 배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아들의 역할이 좀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종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그쵸. 멘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도 과거 시험을 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네.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근데 어찌 보면 단종이 처음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10살짜리가 뭘 그쵸, 네.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이었을 텐데 그거를 김민이라는 배우가 이제 태산이 잘 보여줬죠. 그런데 사실 태형 장면 이후부터는 너무 그냥 안 쓱 나오니까. 나와서 네. 저도 사실 이거는 한 번쯤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라는 걸 알고 싶었는데 파이아키에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파이아키아를 한번 보시면 네, 좀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태형 장면 네. 사실 그 장면 좀 찍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는 세 명에 대한 저는 단종이 거기서 아주 큰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몽도에 대해서 그죠. 어몽도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고요? 그죠. 왜냐면 이제 자신의 그 한명이라는 사람 인물 앞에서 왕을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사실 나는 이제 어몽도는 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 단종은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친해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이제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 했을 때 저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직접 들었잖아. 마음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들어서 그렇죠. 더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해는 되지만 싫은 거지. 그래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싫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게 본격적으로 이제 각성하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뭔가 박지훈 배우가 연기를 했던 게 그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했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내가 내 사람 하나 결국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뭔가 깨닫는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좀 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이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진짜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될 시간이구나를 느끼게 된 장면인 것 같기도 하죠. 네, 이제 이후에는 그렇게
클라이막스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한명회가 이제 유해진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죠. 너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용이가 금성과의 그런 연락을 하는 그거를 잡아라. 증거를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마을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유해진이 여기서 내적 갈등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마을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친해지고 그렇게 된 금성을 이용이를 살려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는 장면이 쭉 나오면서 이제 영화에서는 그 안에서 이제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쿠데타가 시작되는데 근데 쿠데타도 너무 김 빠지게 좀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영화 안에서도 그렇게 좀 끝나긴 하지만 역사 안에서 좀 그렇게 끝나긴 하겠지만 뭔가 그 머리가 잡히잖아요. 그 금성대군이 한 번에 그냥 잡히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영화 보면서 뭔가 대대적인 전투 한번 벌어지겠구나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되게 쉽게 끝나요. 엄청 쉽게 끝나는 거야. 쉽게 끝나버려요. 쉽게 끝나버리는데 이 만약에 전투씬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아마도 감정의 선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종이 왕위를 복귀하기 위한 세팅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단종과 어몽도에 대한 감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던 건데 네네. 결국에는 이런 씬 좀 센 씬들이 나오면 그런 감정들이 조금은 다른 데로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다 가감에 삭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이용이가 잡힙니다. 네, 이제 금성과 만나려다가 금성과의 만남 장소가 이제 한명회한테 발각이 돼서 한명회한테 결국 사로잡히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유해진이 뭐 내적 갈등을 꾸준히 하지만 결국 이제 본인은 이용이의 편을 들게 됩니다. 네. 뭐 이용의 편을 들게 되면서 뭐 여기서 유해진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유해진의 절절한 이제 연기로 끝나는데 이제 이후에는 이용이가 어떻게 보면 인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잡혀 있죠. 관에 잡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살아가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유해진 배우와 마지막 만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이제 어몽도한테 부탁을 하죠. 네. 자기의 마지막을 왕이 내린 사약을 먹긴 싫으니 너가 그 너의 아들이 만든 화살의 그 줄로 자기 목을 메어서 죽여달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사약을 먹지 않고 이제 유해진이 이제 박주연 배우를 목을 조르는 장면으로 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면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사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굉장히 감정들이 많이도 올라온 상황에서 찍었다고 하고 이미 유해진 배우는 촬영 전부터 슬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면이 찍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장면인데 사실 그 하나 특이점을 저도 이제 인터뷰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 단종이 죽는 장면을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죠.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죠? 예를 들면 이 감정은 우리가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단종이 죽는 장면을 보여주면 슬픔이라는 장면이 안 떠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렬하니까. 분노의 느낌인가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거와의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해소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유해진 배우의 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카메라에.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해진 배우가 이 슬퍼하고 이 조금 한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장면들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려고 하기 위해서 단종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죽음을 가져가는. 근데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그 장면은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단종의 죽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유해진 배우가 이제 자기 손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구가 된 분이잖아요. 친구가 된 분을 이제 죽이는
그 마음이 정말 좀 절절하게 비춰져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팩션인 줄 알았어. 이게 그 픽션인 줄 알았어요. 목졸라 죽인 게. 왜냐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왕이 내린 사약이면은 왕명이잖아요. 이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수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자기들도 목이 날아갈 텐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사약을 안 먹이게 한 것도 그렇고 그 이제 일개 뭐 백성 한 명이 그 왕의 목을 그 전 왕의 목을 쫄라 죽일 때까지 아무도 안 말리는 것도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이건 픽션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사에 또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것도 이게 결국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찾아본 부분들을 보면 이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백성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보면서 그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왕명 이제 왕의 권한으로 내린 건데 왕권의 권한으로 이걸 안 먹을 수 있나? 나도 이 생각을 하긴 했었어. 예.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좀 내 딴에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영화 뒤에 그게 나오긴 한 거예요. 그 영화 뒤에 그 야사로 해서 나오죠? 왜 그렇게 활로 했는지 그게 좀 역사적 증언 같이 해갖고 그렇게 쓰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전 그걸 보고도 못 믿겠어 갖고 이제 챗GPT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챗GPT 검색해봤는데 정말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야사에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 한 거면 잘 살렸다. 근데 정말 왕명은 어떡하려고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그래도 정말 류해진 배우가 정말 차력쇼를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진짜 연기 진짜 거기서 잘했어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 게 어쨌든 그 목을 졸라서 죽인 게 그 류해진 배우가 이 실을 그러니까 끈을 당기면서 결국에는 살해를 하는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종이 처음에 그 유배주로 유배를 왔을 때도 그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세해서 그 줄을 당기다가 단종이 넘어지는 그 단종에 있는 뗏목이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에도 그 멱살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시시비비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 감히 지금 옥체를 건드리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게 이 멱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줄을 당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좀 연결이 돼서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장면은 결국에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죽음으로 가는 이제 시신을 떠다니는 그 장면들이 아마 이 영화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장면은 유해진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다. 맞아요. 저는 뭐 스토리고 뭐고 간에 이거를 진짜 잘 표현한 사람이 유해진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이 영화를 일단 다들 보셨잖아요. 네. 영화는 개인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떠셨나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이 영화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좀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장은준 감독이 우리가 이전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 그 사이의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포인트를 많이 잡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 표현했어요. 어몽도와 그리고 단종에 대한 그 스토리보다도 그 감정들. 저는 사실 이런 것만 보면은 볼만하다. 뭔가 이제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영화 보면서 뭘 쓰는데 영화관 가서도 옆에 쓰는데 첫 번째 단어가 그거였어요. 급전개. 맞아. 그냥 생략되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급전개라고 쓰고 영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급전개인데 이거 뒤에는 내용이 이어지나? 뭐 근데 리바운드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급전개다 보니까 스토리적으로 보는 영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영화 자체가 그냥 멍하니 보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왜 저렇게 돼 있지라는 딱 정신 차리면 왜 저렇게 됐지라는 그런 모먼트들이
한두 번쯤 있어요. 그런 만큼 있잖아요. 전개가 빠르고 이제 스토리 아닌 충실한 영화는 아니긴 하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좀 비슷하게 느낀 부분은 어쨌든 이 영화의 결말이 뭔가 신파극처럼 비춰지고 어쨌든 감정을 되게 담아야 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있었던 사건들의 개연성이 없다 보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화 자체는 그 감정에 공감이 되어야 되고 단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 같이 호소할 수 있어야 되는 뭔가 슬픔에 잠겨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영화를 보면 되게 뭔가 눈물이 맺히는 편인데 마지막에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개우정란을 워낙 많이 다뤄서 영화계나 그쵸. 드라마계나 네. 아마 그거에 대한 힘을 좀 빼고 싶었을 거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단장 관상이라는 이정재가 딱 그 수양대구로 나오는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쵸. 기억하고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아마도 그 정란에 너무 유명한 정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최대한 빼고 싶었던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감독님 인터뷰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언급을 직접 하시긴 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있었고 그래서 제거한 것 자체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눈물을 쏟아야 되는 장면이 결국에는 이제 개연성이 있어야 뭔가 감정이 공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스토리 라인은 근데 스토리는 저는 그냥 보면은 봐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단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에서는 없을 거다. 왜냐면은 뭐 워낙 유명한 스토리기도 하고 모든 소재에서 한 번쯤은 다뤘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가면서 한 번은 다 이제 고등학교 때 잤어도 이거는 알아요. 네. 봤던 얘기예요. 단장 이름이 단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단종 수양대고는 뭐 역사를 잘 모르는 이과생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 이름이기 때문에 뭐 영화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은 연출입니다. 연출. 네, 비 오고 막 슬픔을 표현할 때 비 오고 무서움을 표현할 때 비 오고 그다음에 번개 치면서 악역을 비춰주고 저는 그게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류지태와 등장과 함께 번개가 치는 장면에서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고비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몰입을 깨는 뭐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토랑이 CG에서 한번 그렇게 몰입을 깼고 그리고 막 급전개되는 부분에서 뭔가 감정선이 공감이 안 됐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연출도 자기적인 연출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몰입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나름 잘 만든 이젠 영화에서 몰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감독이 나서서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영화여서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번개 치는 장면 좀 그러긴 하죠. 아니 너무 대놓고 대낮에 그냥. 아니 이게 뭐 아까도 예준이랑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2004년에 찍은 귀신이 산다. 거기 연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연출이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거야. 그 부분에서 저는 보면서도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장항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뭐 장항준 감독님에 대한 컨텐츠를 뭐 본 건 없지만 영화를 더 킬러스에서 거기 나오는 영화 조그만 영화 그거 하나 봤거든요. 네. 뭐 그거 말고는 뭐 아는 배경 지식도 없고 본 작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좀 있는 감독이다 보니 조금은 이런 좀 연출에서도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름값은 하겠지라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너무 진짜 옛날 느낌의 그런 연출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장항준 감독님이 잘 만드시는 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뭐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감독님이 예전부터 추구해왔던 건 그 결국엔 인물 간의 감정이거든요. 이게 리바운드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엄청 했어요. 이분은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것만 한 걸. 근데 만약 장준 감독님을 알고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이 부분이 좋아갖고 그 중간 라인에 정말 그 역사상으로 정말 쓸데없는 스토리 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막 지루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아까도 앞서서 막 이런 뉴리티 배우의 비중이나 막 이런 거를 잘하는 감독이라면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한 명의 얘기까지 다 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싶긴 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각성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차라리 그 인물 간의 관계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냥 마을 사람과 단종의 얘기로만 풀어냈어도 충분한 얘기를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살을 붙여갖고 영화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은 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아쉬운 거예요. 굳이 그 처음과 끝장면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인물을 굳이 막 부각시켜 나타내지 않더라도 영화상에서 그냥 거대한 이제 암흑적 세력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있거든요. 그냥 보여주지 않고. 그쵸. 그런 안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영화였으면은 오히려 그냥 그 개그 코드들 특유의 개그 코드들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가 이게 진지하게 봐야 되나? 가볍게 봐야 되나? 이거를 계속 선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진지하게 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이제 집중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예, 갈릴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좀 준비한 질문을 좀 해보자면 결국에 이게 딱 나온 게 명절을 앞두고 그쵸. 나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족 영화의 개념으로 좀 많이 이때들 나오면은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맞아 가족 영화인가에 대한 그리고 명절에 딱 맞는 영화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거 꽤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명절 영화로는 솔직히 손색이 없는 영화 괜찮아요. 예. 좋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가장 최근에 잘 됐던 한국 영화가 생각해 보면 좀비딸인 것 같은데 그 스코어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딱 봤을 때 겉으로 보면 사극이고 가족 영화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심파극과 코믹한 요소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모든 이들이 남녀노소가 다 접근하기에 쉽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코어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딱 그 이제 명절 영화로만 보면은 네. 호불호가 없는 영화긴 해요. 호불호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를 뭔가 저처럼 좀 홍대병 스타일로 막 딥하게 보는 사람들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근데 명절 가족 영화로는 이만한 영화가 근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스코어 좋을 것 같아요. 스코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아요. 네. 그 특유의 그 개그 유머 코드도 솔직히 타율이 높아요. 왜냐면은 영화관에서 듣고 있는데 영화 보면은 어쨌든 웃긴 장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터지거나 조금 실수가 나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터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뭔가 웃음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라 해야지? 배우들도 연기를 다 잘하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저 장면 분명 웃긴 장면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도 그쵸. 그 장면을 전공법으로 딱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웃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인데 정말 이거는 잘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공법을 뚫었는데 잘한 거잖아요. 웃기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 그냥 그런 거 역사적 의미 그런 거 다 치차하고 그냥 영화로 봤을 때 이거 충분히 2시간 아깝지 않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이런 영화 참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저는 딱 노린 영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영화고 또 감독님도 이걸 이전부터 해왔던 감독님이야. 네,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나쁜 영화, 별로야 이거 아니야. 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좋다고도 봐야 된다 봐. 이건 마치 제가 그거죠. 분식집 가서 미슐랭 원스타급 요리를 바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참 이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맞아. 있어. 그래갖고 이 작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코어도 좀 잘 나올 것 같고 명절 특선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좋은 점 아쉬운 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사실 그렇게 보는 영화가 아닌 맞아요. 라는 결론으로 그냥 끝나버려.
아 그리고 저 여기서 아쉬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저는 전미도 배우를 너무 좀 이제 스리생 때 딱 팬이 돼갖고 좋아하는데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조금 아쉬웠어요. 전미도 배우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비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 너무 막 그런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저 역할을 전미도 배우가 했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렇네. 저는 굳이긴 하네. 오히려 그 배우를 캐스팅한 게 어떻게 보면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어쨌든 스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 역할도 없는 역할을 왜 이 배우한테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포스터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포스터에도 뭐 메인 포스터에는 둘만 나오지만 포스터에도 있고 비중이 있는 역할처럼 보이지만 이 배우가 이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이 이야기 전개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근데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단종이 죽기 전에 네. 그 사람한테 전미도한테 이제 편지를 남기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자네가 나의 버지자 누이이자 어머니였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왔다. 그냥 따라왔다. 유배 따라왔다. 따라왔다.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정상으로는 궁녀일걸요. 아 궁녀예요. 네, 맞아 궁녀예요. 상궁이에요. 상궁. 근데 이제 나는 너무 궁녀로서 그냥 이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빅캐스팅을 한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아쉬웠어요. 이 역할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전미도라는 스타 배우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굳이 전미도를 그런 비중에 앉혀야 됐나? 저는 그거는 그 나영석 PD님 그거 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거로는 원래는 아무 역할도 없는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던져봤는데 전미도 배우가 문 거예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영향을 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네. 아예 정말 영이었던 배역인데 그게 전미도라는 배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라도 좀 늘렸구나. 네, 뭔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러면 또 이해가 되긴 이러면 하는데 또라기보다는 저는 근데 그것도 감독이라면은 쳐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한 거 자체는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전미도라는 배우를 그렇게 소모할 수 있는 배우라고 아니라고 생각. 팬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정도의 지금 인지도가 있는 배우를 너무 단역처럼 소모시키니까 계속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찌됐든 누군지 다 알잖아요. 주연 배우가 누구, 주연 배우급이 누구고 조연 배우급이 누구 다 보여서 그 사람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주연 배우급의 인지도에 있는 배우를 단역급으로 써버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야.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전미도 배우가 해?로 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것도 있긴 하겠지. 그리고 그렇죠. 저는 전미도 배우가 사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주얼적으로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비주얼적으로 진짜 잘 맞아요. 네. 그래도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뭔가 안 어울리고 막 뭔가 거슬렸으면은 아쉽지도 않지. 뭔가 잘 어울리고 막 그렇고 그러는데 막 너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 뭐 어쨌든 감독님이 실제로 좀 영향력이 좀 제로에 가까운 네. 인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좀 알고 그랬네.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가시면은 좀 괜찮은데 저는 모르고 왔거든요. 저는 아예 이 장항준 감독님에 대해서 아예 뭐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영화를 본 건데 전미도가 나오네. 와 전미도가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했는데 갑자기 전미도가 너무 비중이 없어. 그리고 이거 전미도 배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전미도 배우가 마지막에 자결하는 그죠? 절벽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그 부분도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전미도에서 그렇게 했나? 굳이 저렇게 찍었어야 했나? 저도 그걸 보고서 저는 그냥 슬퍼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슬퍼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의 감정이 이입이 돼야지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자결할 수. 저 영화상에서는 그냥 한없이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안타까워하기만 한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근데 그렇게 안타까워하기만 한 사람이 그걸로 자결을 한다고? 이거는 감정의 비약이다. 그러니까. 심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감독도 장항준 감독님도 알았을 거야. 비중이 없어야 되는 인물이란 걸 너무나 맨 처음에 그냥 세팅을 그렇게 했었겠지. 근데 이게 전미도 배우가 막 물어버리니까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그것도 뺄 수도 없고 이런 좀 딜레마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 드는데 뭐 저희가 마무리로 해야 되니까
마무리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점수 내잖아요. 네네. 이거만큼 점수가 갈릴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진짜 영화 보고 난 직후에도 그렇고 영화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제가 대본 이제 질문 시트 정리하면서도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2.5 하겠습니다. 2.5. 2.5. 네. 이거 2.5를 주는 이유는 원래는 솔직히 3점을 그냥 주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 영화가 2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은 영화다. 그래, 이게 문제야. 이러면 점수가 애매해져.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0점으로 감점한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만 없어서도 그냥 정말 정도를 걷는 그냥 영화거든요. 정말 정도를 묵직하게 걸어요. 그냥 딱 그냥 전형적인 한국 클리셰적인 영화 다 그런 짬뽕 범벅에서 정도를 걷는데 영화 감독이 나서서 태클을 걸어. 그래서 이거는 감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5입니다. 저는 3점이요. 3점인데 3.5에 가까운 3입니다. 저는. 근데 3.5를 주려다가 안 준 부분은 제가 그 티어를 뭔가 그래도 티어표 같은 게 있잖아요. 같은 3.5가 뭐가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광해가 있는 거예요. 3.5에 광해가 있다. 네, 근데 광해랑 동급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광해는 괜찮은 영화야. 근데 광해 3.5가 좀 이상하다. 나 광해 3.5, 4 4점까지는 아니어도 한 3.8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광해 3.5, 4 이 정도 사이. 어쨌든 그 0.5로 나눠야 되니까 3.5의 그 리스트에 광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3.5를 주고 싶었는데 보니까 광해가 있는 거야. 광해랑 동급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3점을 줬다. 저는 이거 왜 점수가 갈릴 거라 생각했냐면 전 3.5 줘야 된다 봐요. 3.5. 일단은 이게 결국에 저 영화 보고 나서의 감정보다 대본을 쓰고 나서의 점수가 올랐거든요. 일단은 감독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말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전달 100%였어. 나 어몽도랑 단종이랑 스토리 무조건 할 거야. 이거 영화 그냥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 너무 잘 전달했어. 그리고 그거 표현 잘했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조금은 깨는 부분,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나쁜 영화 그렇다고 좀 별로야?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볼만해. 심지어 이 감정만 건드린 부분들에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어머니 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명절 특선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면, 그러니까 명절 영화로 나오면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뭐 영화가 완성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말고 재밌게 봤어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을 느낀 게 그 영화관에서 봤는데 꽤 많은 관객들이 있었어요. 같이 보는 관객들이 끝나고 전 그냥 혼자 가고 있는데 다들 좀 그렁그렁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막 코를 글썽글썽 하시고. 저도 그런데 그러긴 했어요. 저도 이거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화장실 가니까 옆 이제 보신 분들인가 봐. 들어오면서 야 너도 울었지 막 그런 거야. 야 네 눈가 툭툭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슬퍼야 되는 영화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점수 그래도 3.5를 주긴 해야 되나 보다. 3.5. 이 생각을 대본 쓰면서 딱 생각을 했어. 저도 처음에 2.5 줄 생각했었어요. 이거 말하면 길어지는 멘트들이 많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대본을 쓰고 감독님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고 영화 내용은 이거고 나는 이것 인터뷰 보니까 난 이것만 바랬어요. 그러면 이 영화는 만점짜리가 맞는데? 난 이 생각이 들어서 3.5로 저는 3.5.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장훈준 감독님의 최대치는 3.5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장훈준 감독님 뭐 전 작품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전 장훈준 감독님 영화 중에서 3점 넘는 거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면은 그 전에 더 킬러스라는 영화 이제 4부작 영화거든요. 영화 안에서 4개 이제 아예 스토리가 다른 4개의 영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걸로 처음 봤어요. 장훈준 감독님 그 작품을. 근데 거기서도 크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좀 확실해졌습니다. 제 영화 취향에서는 장훈준 감독님이 3점 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3.5 점수를 주는 건 잘 만든 영화라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3.5 정도면 볼만한 영화를 만들었다거든요. 근데 어떤 감독님은 볼만한 가치도 없는 영화를 만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쵸. 근데 네. 그거와 다르게 생각하면 장항준 감독님 요 정도면 3점이나 괜찮아요. 3.5나 3점이면 장항준 감독님 능력상으로 봤을 때 내가 볼 땐 잘 만든 영화지 않을까? 아 이게 진짜 목적 그런 거 다 알겠거든요. 너무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도 명절 이제 특집 영화다. 그거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감안을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심리적인 벽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저희 개인 평점은 이제 이렇게 좀 끝이 났는데 네. 이제 저희 이제 채널 평점을 매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평균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3점? 네. 근데 저는 이거 3점 동의해요. 왜냐면은 근데 이거- 아니, 어떤 건지는 알아. 그게 아니라 우리의 3점 기준이 그거잖아. 돈 내고 볼만한 영화다가 3점이거든요. 네. 돈 내고 볼만한 영화다가 저희 기준이 3점이에요. 저희가 정한 게 저는 그냥 제 기준 돈 내고 볼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 저는 이거 1+1 티켓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공짜로 봐야지 한 명은 공짜로 봐야지 같이 볼만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3점. 3점? 돈 내고 볼만하다. 돈 내고 볼만하다. 볼만하다. 한 번쯤은 네, 볼만하다. 한 번쯤은 솔직히 네. 막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즐거웠던 이유는 너무 좋은 작품은 할 얘기도 많지만 좀 어렵다. 뻔하잖아. 근데 이거는 네. 하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하면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4점짜리 영화도 될 수 있어. 근데 하면 2점짜리도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 3점이 맞지 않나. 그래. 명절 특집인데 막 이거 작품성 따지는 것도 웃겨. 그러니까 3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보는 작품은 좀 아닌 작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의 공감과 감정과 사람이 느끼는 이 포인트들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라면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저희가 3점으로 결론을 냈는데 네. 뭐 제가 막 제 취향이 안 맞아서 막 이런저런 비판을 하긴 했지만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명절이라는 목적에 맞는 영화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에 또 명절이 좀 길잖아요. 주말도 껴있고 뭐 이제 연차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일주일을 통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에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은 저는 이 영화를 가족끼리 다 같이 보러 간다면은 이건 실패하지 않을 영화. 적어도 그러니까. 실패는 안 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3점 납득하겠습니다. 3점. 3점. 와, 참 할 얘기 많았던 영화인데 맞아요. 이거를 3점으로 3점 오히려 이제 나쁘지 않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 딱 그 중간에 있는 점수로 끝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막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분량을 이번에도 실수하겠다 하면 진짜 길게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몇 개는 잘 쳐낸 것 같긴 합니다. 예. 중간에 이제 제가 질문 남겨놓은 것도 많았는데 질문을 넘겨버렸잖아. 과감하게 다 쳐내갖고 근데 좋았어요. 왜냐면 그 앞에 조금 다 했던 얘기여서 굳이 네. 한 번 더 되짚을 필요는 없었어. 네. MC로서 그 명판단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왕가 사는 남자는 평점 3점을 내리고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멘트가 또 있어요. 저희가 한 번 더 외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텐션 좋게 갔어요. 네네. 예. 예준이부터 시작해요.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시작하시죠. 다 못 보고 죽을 순 없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